전세 끼고 매수하는 투자 수요를 막겠다라는 겁니다. 동시진행으로 내가 전세 들어가면서 소유자도 바뀌는, 이럴 때는 전세 대출을 안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가계대출이 막혔기 때문에 이제 사업자 대출로 많이 넘어오시거든요. 사업자 대출을 이번에 또 규제하겠다라는 발표가 있기는 했어요.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더 타이트해지기 전에 기존 대출 조건으로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대출 규제를 빡세게 하고 있고 경매시장 대출은 또 괜찮은지 많은 분들이 댓글로 문의를 주셔가지고 대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정부의 대출 규제 현 상황은 좀 어떤지 정리를 해오셨다고 들었어요.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전세대출, 그리고 사업자대출, 이렇게 세 개가 큰 골자예요. 기존에도 DSR로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대출을 총 묶어서 전체 금액으로 환산하는 이제 DSR 1단계가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 그거를 더 타이트하게 조인 2단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인 즉슨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DSR 한도 이제 40%였던 거를 더 조여가지고 6억 대출 받을 수 있었으면 이제는 뭐 4억 수준으로 줄어든 느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나 이미 기존에 계약을 하신 분들이 1억으로 집을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스트레스 DSR이 들어오면서 대출 금액이 줄어들고 내가 계약을 파기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급하게 뭐 실거주자분들로는 예외를 두겠다라고 오늘 급하게 또 기사가 나오고 사과를 하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이 되기 시작하면은 대출 변경으로 인해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계약을 했던 분들이 피해를 보시기 때문에 보완책이 나오고 변경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생기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DSR 2단계 실제 대출 받을 때 얼마나 대출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각자 이제 계산을 잘 해보셔가지고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가 이 전세 대출 규제인데, 요거는 뭐냐면 전세 끼고 매수하는 투자 수요를 막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공실인 상태의 집을 사면서 내가 실거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세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세 받은 그 돈으로 잔금 납부를 같이 해서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큼의 내 돈만 넣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수요를 막겠다라는 거거든요. 소유자가 바뀌는 게 아닌 전세 대출은 정상적으로 나오지만 동시진행으로 내가 전세 들어가면서 소유자도 바뀌는, 이럴 때는 전세 대출을 안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갭 투자를 막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 갭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그 갭으로만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 그 투자를 막기 위해서는 어쨌든 투자자의 돈을 정부에서 막을 수는 없으니까 전세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거를 제한함으로써 갭 투자의 수요를 막겠다라는 이제 방침입니다. 전세를 없애는 것도 아니고 전세 대출을 규제하는 게 창의적이다 싶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왜냐면 이렇게 됐을 때는 결국은 또 전세입자분들이 봐야 되는 매물이 지금도 사실 많지 않은데 봐야 되는 매물이 더 적어지잖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그냥 동시진행으로 하는 것도 매물이었지만 전세 들어가면서 대출 없이 들어간 사람은 없잖아요. 10명 중에 한 9명은 다 대출 받고 들어오는데, 이렇게 이제 동시진행으로 하는 매물들은 상당히 많단 말이죠. 이 상당히 많은 이 매물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대출이 안 나와 버리니까 전세 대출 받으실 분들은 이 매물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시장에 또 대출 받을 수 있는 전세 매물들이 더 귀해지고, 이런 매물들은 또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몰릴 테니까 전세 손님들이. 정부가 개입을 자꾸 하고 뭐 규제를 하면 결국 다른 데가 가격이 올라가 버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시장에 맡겨가지고 안정화되도록 해야 되는 거지, 막 개입을 하고 막고 이런 거는 1차원적인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부랴부랴 지금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강하게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 이거는 가격을 잡겠다는 거죠. 가격이 이제 너무 많이 오르고 정부에서 좀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당장 뭐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 2년 안에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아파트를 짓고 하는 게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결국 대출 규제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를 눌러 놓는 거죠. 수요를 눌러서 손님을 줄여가지고 뭐 가격을 낮춘다 이런 건데, 사실 그렇게 눌러 놓으면 그 수요가 갑자기 뭐 매수하려고 했던 손님이 뭐 딴 데 가는 게 아니거든. 전세 월세로 가는 게 아니라 시장을 오히려 와해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 가격을 잡기 위해서 이런 규제들을 하는 건데, 사실 저는 오래 가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다른 데 부작용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경매로 이제 수업 들어오신 분들이 이미 다주택자분들이나 대출이 많이 막혀 있으신 분들은 가계대출이 막혔기 때문에 이제 사업자 대출로 많이 넘어오시거든요. 사업자 대출을 이번에 또 규제하겠다라는 발표가 있기는 했어요. 근데 그 지금 막혀 있는 거는 1금융권,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런 사업자 대출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규제를 하고 있는 건 1금융권 대상이고, 우리 교육생들이 결국 대출 받는 거는 보통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이런 좀 2금융권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아직 영향이 가진 않았습니다. 여기도 결국 이제 시간차를 두면서 규제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빨리 낙찰받아서 그 은행에 방문하셔서 자서 사인하는 것들 미리 하시면은 더 안전하겠죠. 한창 상승
하반기 때 대출 규제가 들어와가지고 네. 경매 투자를 하시다가 잠시 쉬시고 계시는 분들이나 그런 게 네. 있다고 들었어요. 경매 대출 규제로 인해서. 네. 지금은 당장 영향은 없는 건지. 지금 당장은 사업자 대출은 나오는데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고 한 달 뒤, 두 달 뒤에 영상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찰하기 전에 항상 확인해서 입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보는 시점에 따라서 이미 막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입찰하셔야 되는 거고, 현재까지는 소득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 가계대출이 맡기신 분들도 사업자 대출을 통해서 대출 70% 80% 받는 데는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네. 개인 매매 사업자 대출을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죠. 사업자 대출이 뭐 개인 매매 사업자 대출도 있고 임대 사업자 대출도 있고 아니면 뭐 통신 판매업을 대상으로 한 담보 대출도 있고 한데, 그게 다 사업자 대출로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탁 대출도 마찬가지고 그 대출들이 막힌 게 아직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대출 받는 은행을 보면 우리은행, 국민은행에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사업자 대출은 보통 그 아래 단계 은행들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또 개인 매매 사업자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개인 매매 사업자의 장점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이제 대출 부분에서 가계대출이 막힌 분들도 개인 매매 사업자를 내시면 이걸 통해서 사업자 담보 대출을 내서 경매로 받은 거에 뭐 80% 적게는 70%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장점이겠고, 두 번째 장점은 집을 사고 파는 것들을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 양도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업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 세율이 극단적으로 6% 15% 뭐 24% 이런 구간으로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구간에서 개인 소득이랑 이런 걸 합산을 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단타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주택수를 여러 채를 끌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게 또 장점이 되겠죠. 그로 인해서 종부세 경감, 그리고 내가 실거주하는 집을 팔 때 일시적 2주택 기과세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또 있겠고, 그리고 사업자기 때문에 인테리어, 대출 이자, 중개수수료, 법무비, 기타 등등 개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비용들도 사업자는 포괄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비용들을 사업 비용 지출로 인정이 돼서 소득세 납부할 때 비용 차감이 돼서 세금을 좀 덜 내게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경매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경락잔금 대출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좋은 게 규제가 시작되고 나서 바로 경매 대출까지 영향이 오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특히나 우리는 소액 경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액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대출이 예외적으로 더 많은 비율로 나오기도 해요. 왜냐면 은행 입장에서는 큰 물건 10억 넘어가는 것들은 대출을 해줄 때도 되게 꼼꼼하게 따지거든요. 근데 1억짜리 2억짜리 대출해줄 때는 꼼꼼하게 따지기보다는 어떻게든 뭐 몇 천만 원이라도 더 대출을 해주려고 해요. 그래야지 대출이자가 좀 더 들어오니까. 1, 2천만 원 올려줘도 대출 총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부동산 담보인 것 치고는. 대출 부분에서 또 혜택적인 것들이 많이 있고, 지금 이제 분위기를 봐서 대출 규제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결국 시점 차이를 두고 경매 대출까지 영향이 올 수 있는데, 이 영향이 오기 전에 경매 투자를 한다면 내가 규제가 막 시작되기 직전에 이제 내가 경매 대출을 실행해서 수익 실현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더 타이트해지기 전에 기존 대출 조건으로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없어지고 나면 이게 진짜 사업자 대출 나왔던 게 진짜 컸구나라는 걸 느끼거든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항상 얘기하는 건데, 저는 사업자 대출이 안 나올 때 가계 대출이 꽉 차 있으니까 무슨 대출을 갔었냐면 사금융 대출을 갔었어요. 법무사님을 끼고 개인 돈을 빌리는 거예요. 은행에서 빌리는 게 아니라 돈이 좀 있으신 분이랑 둘이 앉아가지고 공인중개사처럼 대출해줄 때 이제 법무사님이 중개인인 거죠. 그 이자가 12%였습니다. 사업자 대출이 중간에 없으면 가계 대출 막히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가계 대출 막히면 사업자 대출 되죠. 근데 여기까지 가는 사람은 거의 없죠. 지금은 사업자 대출이 되니까. 근데 이게 막히면 12% 대출이 이제 호황이 되는 거죠. 내가 12% 하면서도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사업자 대출이라는 게 언젠가 다시 부활할 때까지 기다릴 거냐. 근데 또 투자자들은 기다리는 그 기간을 못 참거든요. 돈 벌 수 있는 그 물건들이 막 보이니까.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죠. 12% 받고도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으면 빌려서 하는 거죠. 항상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진짜 경매하기 좋은 시기다. 네. 이 좋은 시기에 저희 수강생 분들은 부업식으로 시작해서 한 네. 연봉만큼 또 수익을 내고 계시잖아요. 진짜로. 저는 이제 경매 부업화를 항상 이제 외치는데, 그러려면은 여기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이 적어야 돼요. 들어가는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대행 서비스, 입찰 대행, 명도 대행, 인테리어도 그냥 공정별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토탈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을 하면 거기서 알아서 도배장판, 조명 이런 거를 비싸지 않은 금액으로 해줄 수 있는 거, 이런 시스템, 이런 인프라, 인테리어까지 한 다음에 매물 등록할 때 중개사님들의 연락망, 이런 모든 시스템들이 체계적으로 저희는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교육생들이 하루 1시간도 아니죠.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충분히 경매로 입찰부터 낙찰, 그리고 인테리어, 그리고 매도까지 가능하게 저희는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궁금한 건 저희 단톡방이나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제가 하루 안에 보통은 피드백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체계가 완벽한 거죠. 현직 법무사님이 어쨌든 서비스도 하시지만 상담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게 다들 투자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충분히 수업을 들어볼 만한 값어치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추석이 있기 때문에 한 주 쉬고 이제 다음 주에 또 개강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또 신청해주고 계십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